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이 54조 원에 이른다며 업종과 피해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팍스로비드를 투약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팍스로비드를 투약한 확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증 화율은 절반, 사망률은 63% 정도로 각각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영내 인구의 60에서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또 감염자와 사망자 감소 추세에 따라 대규모로 진단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형태의 비상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국제 우주정거장 ISS행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캡슐에는 미국인 나사 우주 비행사 3명과 유럽 우주국의 이탈리아인 우주 비행사 1명이 탑승했는데 도착 후 6개월간 과학조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구 지름의 3배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로 지구를 스쳐가는 소행성 아포피스에 대한 연구 계획이 예산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학자들은 2만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소행성 탐사의 내용과 무산 위기, 취재 기자와 함께 심층 보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사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입은 영업이익 손실이 54조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제를 운영할 때 현재 90%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50만 원인 하한액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소득 부가세 납부 기한을 2, 3개월 미루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팍스로비드를 투약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이후 요양병원 5곳에 코로나19 확진자 1,6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팍스로비드를 투약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증 화율은 절반 수준, 사망률은 63% 정도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가 요양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백신 접종력 같은 사망 관련 주요 요인을 보정한 결과로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대상으로 델타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중화능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중화능 평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중화 항체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의 임상 3상에 쓰인 우선 분석 대상 검체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번 평가는 해당 백신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확산했던 우한주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최근에 유행한 델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영내 인구의 60에서 80%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진단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비상 국면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27개 나라의 인구는 약 4억 4,700만 명.
공식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30%가량인 1억 3,400만 명입니다. 하지만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EU 인구의 77%인 3억 5천만 명가량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EU 당국을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60 and 80% of the EU population have now had COVID. We are entering, however, a new phase of the pandemic. EU 집행위는 감염자와 사망자 감소에 따라 이제 대규모로 진단 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비상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이동하고 팬데믹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준비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EU 내 감염자가 아직 많고 새 변이도 출현할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백신 접종과 선별 검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특히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이들도 면역력을 갖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승인된 최연소 연령대인 5살에서 9살 사이 어린이들의 면역률은 15% 미만입니다. 15살에서 17살 사이 10대들의 면역률 70%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여서 코로나19 감염의 최대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풍토병으로의 전환 가능성,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풍토병 또는 엔데믹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엔데믹으로 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유행이 항상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다가 또 지역적 또는 계절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남으로 해서 종식이 되지는 않는 상황, 예. 남아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어야만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위중증화를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방역 조치들을 함으로 해서 항상 안정적으로 의료 체제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 예. 특히 우리 지금 코로나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는 팬데믹입니다만은 네. 예, 독감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항상 계절적으로 초겨울에서부터 이른 봄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고 자꾸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엔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종식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예. 엔데믹으로 가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짚어주셨는데, 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이제 국내에서 풍토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시기는 더 상황을 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풍토병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인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자연 면역이 되어 있느냐. 네. 뭐 예방 접종에 의한 인공 면역이라는 거는 접종 횟수라든지 퍼센트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미확인 감염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확인이라는 의미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면역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증상 또는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항체 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대규모의 항체 검사를 통해서 국민 면역도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백신에 의한 면역인 것인지 자연 면역인 것인지 또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수준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주들의 하위 변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변이주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의 동향과 또 새로운 변이주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열심히 추적을 해서 이것들이 우세종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역
준비 태세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것은 엔데믹이 되더라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시기가 좀 궁금한데요. 미국의 파우치 소장은 지금 미국이 이제 팬데믹을 벗어나서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돼야 가능할까요? 예, 미국에서 한 얘기는 사실은 팬데믹에서는 지나갔지만 아직 엔데믹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90만 명 나오던 것이 지금은 뭐 많아졌다고 그래도 5, 6만 명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이 미국 국민들이 아마 50% 이상, 60% 정도까지 자연 면역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예방 접종률도 60%는 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예. 우리는 80% 이상 2차 3차 접종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 통계적으로만 봐도 인구의 33%가 지금 감염되어서 자연 면역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마 엔데믹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루 확진자 숫자가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나오는 여름철 정도 되면은 엔데믹에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5만 명 이하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 사실은 하위 변이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주들이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BA 2.12 또는 12.1은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2.10이라는 변이주는 우리나라에 지금 10%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변이들의 영향은 사실은 뒷꼬리를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엔데믹으로 가는 선언하기 위한 그 시간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서 여름이 지나면서 뭐 적어도 겨울 정도 되면은 엔데믹 상황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치상으로만 보면 사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엄격하게 보자면 여름이나 여름 이후 정도는 돼야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게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지 아니면 언젠가는 종식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종식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종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환자가 완전히 증상이 없어진 후 적어도 이 잠복기의 2배 이상, 뭐 보통은 처음에는 우리 14일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 14일 곱하기 2 하면 28일 정도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기는 아마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적어도 30-40% 정도는 아직도 미감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만으로는 감염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 30-4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다시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종식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1-2년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바이러스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우리 감염자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70-80% 이상 된다면은 사실은 집단 면역에 이를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완전히 종식은 없겠지만 거의 환자를 볼 수 없을 만큼 드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풍토병 가능성을 판단할 때 이제 국민의 예방 접종률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도 백신 접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치료제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어떨까요? 두 개가 다 필요하죠. 백신도 네.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한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우리가 접종받고 있는 백신은 우한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감염 예방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오미크론 변이주에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에는 사실은 감염 이후에 위중증화를 막아주는 역할은 오랫동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위험군들,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초고령층이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이 좀 잘 조절이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백신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4차 접종을 하는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득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아서 주기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새로운 백신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의 변이주에도 대항할 수 있는 범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 올 겨울 지나면서 이런 백신은 다시 한번 맞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4차 접종, 5차 접종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맞을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4차 접종을 꼭 접종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고위험군은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그 입국 전 PCR 검사를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이 많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검사가 꼭 필요할까요? 아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하면서 감염돼서 확진되시는 분들은 뭐 20명, 30명 정도에 불과해요. 네. 뭐 거의 지금 하루에 7, 8만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확진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주를 갖고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 모니터링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하루 확진자가 뭐 10,000명, 20,000명 이 정도 줄어드는 시기 한 1, 2개월 이내에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럴 때에는 아마 입국 전 검사가 아니라 입국 후 바로 검체 채취해서 PCR을 해서 변이주 모니터링 정도만 한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해외에서 감염이 되면서 PCR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양성이 한참 가기 때문에 입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네. 입국 후에 PCR을 한다면 그만큼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가서 엔데믹으로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 PCR 검사는 없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우한주를 기반으로 만든 백신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인데 질병청에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능이 있을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거 뭐 지금 개발되어 있는 다른 백신들하고 다 비슷하게 델타나 오미크론에 대해서 감염 예방 효과는 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실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 비교 임상을 통해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의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노바백스랑 비교해 봤을 땐 거의 같은 플랫폼이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효과도 아마 노바백스의 동등 이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1차, 2차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수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이제 추가 접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드리고 싶고 이 백신으로 인해서 아마 위중증 예방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1호 국산 백신이 탄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국제 우주정거장 ISS행 우주선을 현지 시각 27일 발사했습니다. AFP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미 항공우주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캡슐을 팰컨 9 로켓에 실은 크루4 임무 캡슐이 발사됐습니다. 캡슐에는 미국인 나사 우주비행사 3명과 유럽 우주국 에사의 이탈리아인 우주비행사 1명이 탑승했습니다. 계획대로 비행하면 이들은 발사 후 17시간 만에 ISS에 도착해 6개월간 과학조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크루4 임무 캡슐은 나사가 정식 우주비행사들을 스페이스X를 통해 ISS로 보낸 4번째 우주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할 내용을 소개하면서 녹색 금융과 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 분류 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당선인의 임기 안에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면서 대기관리 권역 배출 허용 총량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몸에 좋고 맛있는 고구마의 소비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재배하는 고구마 품종은 대부분 외국산입니다. 당국이 국산 고구마 품종 개발을 늘리고 있는데 이와 함께 무병묘,
병에 걸리지 않는 고구마 모종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근래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국산 고구마 품종들입니다. 자주색이 선명하면서 매끈하고 흠집이 없이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표면이 거칠고 갈라지거나 굴곡이 심한 고구마 품종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변형된 고구마인데 주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외국 품종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에 강한 고구마 모종을 새로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무병묘로 부르는 이 모종은 무균 상태에서 대량 증식하고 온실에서 키워 일반 모종과 달리 균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무병묘를 심으면 병해가 적어 고구마의 상품성과 생산량이 30% 정도 향상됩니다. 무균묘 같은 경우는 일단 수확량이 많고 다 상품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일반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든가 바이러스 걸리는 게 많아서 뭐 아무래도 하품 버려지는 게 좀 많은 편이죠. 올해 전국에 보급하는 고구마 무병묘는 50만 주. 모두 풍원미와 진율미 등 국산 품종으로 현재 국내 재배 고구마의 30% 정도인 국산 품종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 발생이 결국에는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량, 수량이랑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무병묘를 많이 공급을 해야만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일반 모종보다 3.5배 비싼 무병묘의 값을 낮춰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다양한 분야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7년 뒤인 2029년에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 상공을 지나간다는 소식 저희 뉴스로도 수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네. 국내 연구진은 아포피스가 지구를 스치듯 지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과학계는 이번이 2만 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기회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얘기를 나누기 전에 소행성은 사실 뭐 공룡 멸종 영화라던가 우주 관련 그런 SF 영화에서 사실 주로 보던 소재인데, 소행성이 무엇이고 또 과학자들이 이처럼 소행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보다는 조금 더 작은 천체인데요.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이 분포돼 있고요. 또 언뜻 보면은 커다란 바위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소행성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태양계 생성과 함께 생겨났기 때문에 태양계 초기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지구나 화성, 목성과 같은 행성들이 소행성들이 엉켜붙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돼서 행성의 기원을 찾을 실마리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특히 이번에 그 아포피스 소행성은 소행성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은 일부 작은 소행성들이 지구에 근접하기도 했었는데요. 아포피스 소행성은 평균 지름이 340여 미터급으로 큰 데다 또 7년 뒤에 지구에 3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집니다. 이 정도 크기의 천체가 인간이 쏘아올린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가까이 지나가는 건 2만 년 만에 한 번꼴로 나타난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포피스가 지구에 근접할 때 아포피스 지표면에 산사태와 같은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행성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 변하는지 알아낸다면 과거 태양계에서 소행성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추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포피스는 지구에 가까워지면서 자전축이 틀어지거나 공전궤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이걸 관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근접이나 또 다음에 2036년에 있을 다음 근접 때는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네. 만에 하나 먼 훗날 아포피스가 지구에 부딪힌다면 크기로 봐서는 충돌 지점에서 반경 수백 킬로미터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거든요. 예. 이번에 소행성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고 또 지속적인 추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만 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이 국내 연구진이 계획한 아포피스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해서 아포피스 궤도에 투입하고 탐사를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한국천문연구원이 사업을 총괄하는 동시에 또 편광 카메라와 같은 과학 탑재체를 제작하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현행 3단에서 한 단 높여서 4단으로 개량하고 또 탐사선 등을 개발하고요. 국방과학연구소가 탐사선을 아포피스 궤도에 직접 투입하게 될 4단 킥모터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탐사선은 2027년에 발사돼서 12개월 반 동안 날아가서 아포피스에 10km까지 접근하고요. 네. 또 2029년 2월에서 4월 사전 탐사를 진행하고 또 아포피스가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4월 14일부터 3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소행성 편광지도와 또 광물지도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요. 아포피스가 지구에 근접하기 전과 후에 아포피스의 자전축 변화나 공전 궤도 변화 등도 정밀 관측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27년에 발사를 한다면 이제 5년 정도 남은 거니까 좀 촉박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 탐사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천문연구원은 사전 연구 등을 위해서 지난 3월에 3,800억 원 정도를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과학계는 예산 확보 일정이 해를 넘긴다면 설령 나중에 다시 예산이 나온다고 해도 탐사를 온전히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이 달 탐사나 발사체 개발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우주 사업과는 다르게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피스는 2029년 4월에 지구에 가까워지는데 때에 맞춰서 탐사하려면 2027년 10월에는 지구에서 탐사선을 발사해야 하거든요. 네. 연구팀은 개발 기간을 5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에는 연구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발사까지 5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내년 안에만 착수하면 되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예 무산될 위기일 겁니다. 예. 위기인 겁니다. 업계에서는 과기부가 이번 사업에 대해서 마감 시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일정 관련된 리스크를 크게 봤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 정부도 누리호를 발사하는 것처럼 이런 우주 산업을 적극 추진해 왔고 또 새 정부도 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등 우주 산업을 더 확대할 방침을 밝힌 시점에서 이 같은 도전적인 또 실험적인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소행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서 그 우주 산업에서 위상이 아주 크게 올라갔잖아요. 이처럼 이번 연구가 사실 뭐 소행성 연구를 넘어서 우주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 분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협력이 굉장히 활발한 분야입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가 높은 기술력을 갖출수록 해외에서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자면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일본의 경우도 하야부사 1호와 2호를 지구에서 3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 보냈고요. 또 지난해에는 전 세계 최초로 소행성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잖아요. 네. 이를 통해서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올라섰고요. 또 유럽 우주국과 또 미국 나사와의 협력이 한층 더 활발해졌거든요. 천문학계는 이번 아포피스 탐사 사업이 우리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 우주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소행성은 우리 정지궤도 위성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로켓 기술력으로 도전해 볼 만한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인간적으로 가까운 개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역량이 있어 보이는 애하고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남이 하지 못한 거를 해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사실은 일본은 큰 역량 차이가 있죠. 한국도 아마 그거에 준하게 멀리 있는 소행성까지 갔다 오진 못하더라도 2차에 가까운 데 지나가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사실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제안이 과학자가 제안한 미션이라는 점에서는 처음이에요. 실제로 아포피스 탐사 계획을 내놨을 때 해외에서 탐사선에 탑재체를 싣고 싶다는 요청도 많이 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천문연의 아포피스 임무 지지 서명에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와 하버드 천체물리연구소, 또 MIT와 같은 미국 연구기관, 파리천문대와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또 일본 국립천문대 등의 연구자 1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받는 사업인 만큼 제때 착수하고 또 전폭적인 지지 아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학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우주 개발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인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탐사에 나설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취재 파일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 환자 가운데 60대가 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췌장암 진료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환자 나이별로 60대가 30.1%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9.7%, 80세 이상이 16.6% 순이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전체로 보면 비중이 76.4%에 달했습니다. 췌장은 위의 뒤쪽에 위치해서 소화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 암이 생기면 5년 상대 생존율이 모든 암 평균의 5분의 1 수준인 13.9%에 불과합니다.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지난 26일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로 확진됐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이 환자는 40도가 넘는 고열과 오한 등이 나타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확진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 섭취나 피부 상처의 바닷물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치사율이 50% 전후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선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51명 발생해서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땐 바닷물에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상실감이 더 크겠죠. 65세 이하의 초록이 치매 환자가 일일 사진사로 일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치매 극복 프로그램을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진업을 하다 4년 전 쓰러져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은 한창규 씨. 인천시 광역치매센터가 매달 마지막 주에 운영하는 같이 함께 사진관에서 예전의 솜씨를 뽐냅니다. 제가 있는 기술 가지고선 여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봉사하는 거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았죠. 한복까지 갖춰온 주민은 인생 사진을 얻게 됐다며 연신 즐거워합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뇌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노부부도 오랜만에 부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뇌라는 것은 자꾸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더라도 난 나이가 먹는데 이 사람만 판정받으니까는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젊은 치매라고 부르는 65세 이하의 초록이 치매 환자는 이른 나이에 경제, 사회적 활동이 중단돼 본인과 가족들의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같이 함께 사진관은 이러한 사회적 단절을 메꿔주는 프로그램인데 재능대 뷰티 아트학과에서 고객의 메이크업은 물론 사진 관련 직업 교육도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좀 느끼고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좀 회복하는 것이 치매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에 지난해 치매 친화 영화관인 같이 함께 시네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인천시는 같이 함께 사진관을 통해 초록이 치매 환자의 사회활동을 돕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 만든 인공지능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요. 원천 기술로는 1초에 40조 회 연산 능력을 갖춘 반도체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알데바란 개발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 반도체 연구본부 한진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 있고 또 수출 효자 종목이라고 해서 아주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보통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정보를 저장하느냐 또는 처리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이고 이와 달리 이제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각종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컴퓨터의 CPU, 모바일 기기의 AP,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CMOS 이미지 센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자기기에서 일종의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박사님께서는 알데바란이라는 인공지능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개발하셨는데요. 네. 연구 성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인공지능 반도체와 그 일반 반도체 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로 NPU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NPU는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NPU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처럼 사람의 학습이나 추론 과정을 가속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예. 과거에는 NPU가 없어서 CPU나 GPU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네. GPU는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쉽게 컴퓨터에서 많이 쓰이는 합성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컴퓨터에 보여줄 때 쓰이는 그래픽 장치입니다. 네. 이를 이용하면 이제 가상의 현실을 상당히 현실과 같게 실감나게 이제 3D 그림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쓰이는 GPU 장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빠르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딥러닝 같은 복잡한 연산 처리는 한계가 있어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인 NPU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고 높은 연산 성능을 또는 연산 효율성을 가진 NPU 개발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트리에서는 딥러닝 개발에 최적화된 칩인 알데바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알데바란, 이 알데바란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개발하는 알데바란은 AB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B9까지 총 칩으로는 총 6번의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개발되는 AB9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산 능력은 40테라 플러스입니다. 40테라 플러스는 1초에 약 40조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인데요. 네. 인공지능 반도체는 보통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지 않게 개발을 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예. 저희 애트리 AB9은 40테라 플러스의 연산 능력도 있지만 이를 15와트의 전력으로 굉장히 낮은 전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30테라 플러스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일반적인 GPU는 약 100에서 200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AB9은 기존의 이런 상용 제품에 비해서 전력 소모는 20분의 1로 낮췄고 전력당 연산 효율성이라고 하는데요. 연산 능력은 최대 25배까지 높였습니다. 오, 굉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네. 이 성능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지도 네. 궁금한데요. 듣기로는 이게 자율주행차 핵심 프로세서로 사용한다고 하던데 예. 자율주행차의 반도체를 이 알데바란으로 교체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AB9이라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NPU 보드라는 거를 독자 설계를 해서 A-브랜 S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를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차에 적용을 하면 좀 더 이제 낮은 폼팩터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낮은 전력 소모로 네. 인공신경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이제 많은 오브젝트들, 장애물이나 차선, 신호등, 도로 표지판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영상이나 이제 라이다 센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의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또한 이런 최대 10와트 이하로 내려가야
이동체인 자율주행차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경우도 뭐 서버나 자율주행 차용으로 자사의 AI 반도체를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에 이런 대형 반도체를 적용하는 것은 전력 소모나 그런 문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게 전력 소모를 적게 하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이런 전력 소모가 작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드론과 같은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사람이나 사물, 음성 인식과 같은 AI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능 시스템에서 제 에트리에서 개발한 AI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자율주행차에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한마디로 자율주행이 더 똑똑해진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알데바란을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 서버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걸 활용하면 1초에 무려 4,700조 회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네, 저희 에트리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알데바란 칩을 이용해서 이를 여러 다수의 이제 알데바란 칩을 장착한 아트브레인 K라는 인공지능 서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예. 한 예를 들면 네이버의 클로바, SKT의 누구, KT의 기가지니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이런 서비스는 이제 휴대폰 내에서의 이제 음성 인식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이제 음성을 얘기를 하면 그 음성 정보를 인공지능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서버에서는 그 수많은 음성을 처리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처리 결과를 이제 모바일 쪽에 보내서 그 인식 결과를 사용자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서버에서 이제 많은 인공지능 처리가 필요를 하기 때문에 AB9을 장착을 해서 인공지능 처리 알고리즘을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인공지능 연산으로 많이 쓰이는 GPU는 상대적으로 이제 칩 크기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서버 노드라고 해서 이제 본체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GPU를 이용하면 3대에서 4대 정도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버의 최대 성능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이는 이제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용하면 그리고 그거를 탑재한 NPU 보드를 적용하면 한 서버당 NPU 보드를 최대 20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많이 장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버 노드를 한 5개 정도로 그 렉 타입의 서버라고 하는데요. 5개 정도를 더 장착을 해가지고 저희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아트브레인 K를 만들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은 그 NPU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 전력 소모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최대 이제 4.7 펩타플롭스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1초에 4,700조의 연산이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 이같이 뛰어난 성능의 아트브레인 K는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초고대 인공신경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이유는 데이터 처리와 학습에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발하신 그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굉장한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사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좀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반도체의 기능이 일반적인 그 사람의 인지 기능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런 이제 사람의 일반적인 인지 수준을 연구하는 거를 AIG,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지능 수준에 근접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GPT-3라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PT-3 알고리즘의 연산량을 생각을 해보면 약 3,640 펩타플러스고요. 예. 저희가 구축한 그 인공지능 서버 시스템은 5펩타플러스입니다. 약 728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렉 타입의 큰 서버가 728개 정도는 있어야 구현이 되는
현재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I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컴퓨터로 사람 정도의 그 지능을 구현하려면 뭐 건물 한 채 정도 사이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한 알데바란을 본 업계의 반응도 사실 궁금한데요. 그 또 상용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 AV9을 장착한 시스템을 하고 이제 장착하지 않은 시스템을 욜로 V3라는 이제 신경망이 있는데요. 그 신경망의 처리 성능 비교 시연을 그 관련 이제 기업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이제 낮은 전력 소모 대비 높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현재는 이제 관심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POC를 통해서 뭐 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나 홈 오피스 보안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V9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새롭게 등장한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 것 중에 큰 이유는 저희가 이런 반도체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뭐 컴파일러나 시뮬레이터, 그 안에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나 그리고 본인이 만든 인공신경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화 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AI 웨어 RT라는 이름으로 GitHub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반도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뭐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터 또는 최적화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업의 관심과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도 들어봤는데 사실 뭐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이미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인가요? 그 말씀드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되는데요. 이같이 이제 연산 또는 계산을 하는 이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 대만, 그 유럽 대비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5에서 3%로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근데 전체 반도체에 대해서 비메모리는 또 70% 이상에 차지하는 거로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더 크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적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SKT, 전통적인 펜립스 기업 외에도 이런 지능형 반도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차선의 지능형 반도체 사업이나 PIM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높은 성능의 인공지능 전자 시스템을 만드는데 인공지능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 반도체 연구본부 한진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과 계명대 의대 공동연구진은 생체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뇌졸중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허혈성 뇌 손상을 유발한 동물 실험 결과 후보 물질이 신경세포 사멸을 막아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유사한 정도의 뇌 손상을 억제했으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인체 내 각종 미생물을 가리키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 한림원의 목소리 제97호를 공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정부 정책과 R&D 투자 현황, 한국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중요성,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10년간 1조 원 규모를 투자함을 높게 평가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종합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안개 낀 날씨에도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는 영상인식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항공대 인공지능대학원 곽수화 교수팀은 안개 낀 상태를 하나의 영상 스타일로 간주하고 AI가 이 스타일의 변화에 불변하는 영상 표현 방식을 학습하도록 해 이 같은 영상인식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실제 안개가 낀 영상에서 인식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고 눈과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외부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 유공자 지정을 위해 2022년도 과학기술 유공자 지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과학기술 유공자 후보자 공모는 과학기술인 본인이나 유족,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 장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과학기술 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의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 다룬 대로 7년 뒤 정지궤도 위성보다도 더 가깝게 지구를 스쳐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 소행성 아포피스에 대한 탐사 계획이 예산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학 분야 예산이 쓸 곳이 한두 곳이 아니겠지만 2만 년에 한 번 오는 귀한 기회이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의욕적인 탐사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